결국 문제는 슬픔이 아니었다. 어쩌면 슬픔이 첫 번째 이유일 수는 있었겠지만 그 감정은 곧 다른 어떤 것, 뭔가 더 구체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더 지독한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것에 자리를 내주었다. 온갖 힘들이 작용하기 시작했고 어느 시점에서부터 나는 비틀비틀 점점 더 큰 원을 그리며 마침내는 궤도에서 벗어날 때까지 내 주위를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내 재정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얼마쯤 전부터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위협이 단지 멀리서 어렴풋하게만 떠올랐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빅터 삼촌의 죽음에 뒤이은 그 끔찍한 며칠 동안에 소비했던 수천 달러로 내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 나를 지켜주기로 되어 있던 예산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 돈을 벌충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손을 쓰지 않으면 끝까지 버틸 수 없게 되었다. 내 계산으로는 그때까지 써오던 수준으로 계속 돈을 쓴다면 4학년 초인 11월에는 자금이 모두 바닥나게 되어 있었다. 내 말은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마지막 한 푼까지 툴툴 털어서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충동적으로 떠올랐던 생각은 대학을 그만두자는 것이었지만 나는 하루나 이틀쯤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본 후 그러지 않기로 했다. 나는 외삼촌에게 대학을 졸업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내가 바꾼 어떤 계획도 그가 승인을 해줄 수 없는 만큼 그 약속을 깬다는 것은 마음이 변치 못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징병 문제도 걸려 있었다. 만일 내가 대학을 그만둔다면 징병 연기 혜택이 철회될 것인데 나로서는 아시아의 정글 속으로 때이른 죽음을 맞으러 떠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나는 뉴욕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고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셈이었다. 그것이 분별 있는 결정,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그처럼 유망한 출발을 했던 나로서는 계속해서 분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장학금, 대부금, 근로학업 프로그램 등. 하지만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자 역겨운 느낌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갑작스럽고 무의식적인 반응, 급격하게 솟구치는 메스꺼움이었다. 나는 내가 그런 것들을 조금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모두 거부했다. 내가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고의로 버린다는 것을 익히 알면서도 완강하게 경멸하듯 그것들을 거부했다. 그때부터 나는 실제로 나 자신을 돕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손가락 하나 깜짝하려고 들지 않았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 당시에 나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이유를 꾸며냈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그것은 아마도 절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고 그처럼 큰 격변에 직면해서 어떤 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나는 세상에 침을 뱉고 싶었다. 할 수 있는 가장 무모한 짓을 하고 싶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은 책을 읽은 젊은이의 모든 열정과 이성으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내 행동은 여하한 행동도 취하지 않으려는 투쟁적인 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심미적인 목적으로까지 고양된 허무주의였다. 나는 내 삶을 예술작품으로 만들 셈이었다. 절묘한 패러독스로 나 자신을 희생시키므로 내가 들이쉬는 모든 숨결로 나 자신의 운명을 음미하는 법을 배울 셈이었다. 여러 가지 조짐들이 완전한 몰락을 암시했고 내가 또 다른 읽을 거리를 찾아 더듬거리는 동안 그 어두운 이미지가 단순하기 그지없는 계획으로 나를 유혹하면서
차츰차츰 나를 꿰었다. 나는 피할 수 없는 것을 비켜가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서둘러 그것과 마주칠 생각도 없었다. 삶이 당분간 늘 그래왔던 대로 지속될 수만 있다면 그만큼 더 좋았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버틸 셈이었다. 그것은 오로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일은 오늘 일어나건 아니면 내일 일어나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었다. 완전한 소멸. 짐승은 도살되었고 창자는 꺼내어졌다. 달이 태양을 가릴 것이고 내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나는 완전히 몰락하여 내 이름값에 비해 동전 한 푼어치의 가치도 없는 살과 뼈의 지스러기가 될 것이었다. 내가 빅터 삼촌의 책들을 읽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장례식을 치른 지 2주일 뒤 나는 되는 대로 책상자를 하나 드러내어 칼로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찢고 그 안에 있는 책들을 모두 다 읽었다. 그 책들은 어떤 순서나 목적이라고는 없이 마구잡이로 한데 섞여든 것들이었다. 거기에는 소설과 희곡, 역사책과 여행기, 체스 입문서와 탐정소설, 공상과학 소설과 철학서적이 뒤섞여 있어서 한마디로 출판물의 완벽한 혼돈이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나는 하나하나의 책을 끝까지 다 읽었을 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려고 하지 않았다. 나에게 있어 하나하나의 책은 다른 모든 책들과 똑같았고 하나하나의 문장은 똑같이 옳은 숫자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하나하나의 단어는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 그것이 내가 외삼촌을 애도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다. 하나씩 하나씩 나는 모든 상자를 열어 한 권씩 한 권씩 모든 책을 다 읽었다. 그것이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설정한 과업이었고 맨 마지막까지 나는 그 일에 매달렸다. 각각의 상자는 첫 번째 것과 비슷하게 뒤범벅이어서 격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이 뒤죽박죽 섞여 있고 클래식 작품들 사이에 한 번 읽고 버릴 책들이 흩어져 있고 양장본들 사이에 너덜너덜한 페이퍼백들이 끼어 있고 던과 톨스토이 같은 작가들의 예술적인 작품들이 잔뜩 채워져 있었다. 빅터 삼촌은 자기의 서재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리한 적이 없었다. 그는 책을 새로 살 때마다 그 책을 전번에 샀던 책 옆에다 세워놓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장서가 늘어 점점 더 많은 공간을 채우게 되었다. 책들이 상자 속으로 들어간 순서도 정확히 그런 식이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연대순 배열은 깨어지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이상적인 배열 같았다. 하나하나의 상자를 열 때마다 나는 외삼촌이 살았던 삶의 또 다른 부분, 어떤 정해진 날이나 주일 또는 달이라는 기간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한때 외삼촌이 차지했던 것과 똑같은 정신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같은 글을 읽고 같은 이야기 속에서 살고 어쩌면 그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위안을 받았다. 그것은 어떤 탐험가의 옛 행로를 따라 그가 전임 미답의 영토를 헤치고 들어갔듯이 그의 발자취를 답습하며 태양과 더불어 서쪽으로 나아가 마침내는 빛이 사라질 때까지 그 빛을 쫓아가는 것과도 같았다. 상자에는 번호가 적히지도 않았고 쪽지가 붙어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느 시기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 길이 없었다. 따라서 그 여행은 분리되고 이어지지 않은 유럽 여행, 말하자면 보스턴에서 레녹스로, 미니애폴리스에서 수폭포로, 케노샤에서 솔트레이크 시티로 건너뛰는 시기였다. 2 주간 동안 나는 그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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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간 동안 나는 그 여
내가 어쩔 수 없이 지도 위를 이리저리 뛰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공백이 채워지고 모든 거리가 주파될 것이었다. 그 가운데 많은 책들은 전에 읽은 것들이었고 또 어떤 책들은 빅터 삼촌이 큰 소리로 읽어준 것들이었다. 로빈슨 크루소, 지킬 박사와 하이드, 투명인간. 그러나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전에 읽었던 책들도 새로 읽는 책들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개걸스럽게 흡수하며 한 권도 빼놓지 않고 차근차근 읽어나갔다. 다 읽은 책 더미들이 방 귀퉁이에 탑처럼 쌓여 올라갔고 나는 그런 탑들 가운데 하나가 무너질 것처럼 보일 때마다 읽고 난 책들을 두 개의 쇼핑백에 담아서 다음번 등굣길에 들고 나가 팔곤 했다. 캠퍼스 바로 맞은편의 큰 길에는 중고책들을 주로 거래하던 비좁고 먼지가 켜켜이 쌓인 챈들러 서점이라는 책방이 있었다. 1967년 여름부터 1969년 여름 사이에 나는 그곳을 10번 남짓 찾아갔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물려받은 책들을 없애버렸다. 그것이 내 수중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자는 것이 내가 나 자신에게 허용한 단 한 가지 행위였다. 나는 빅터 삼촌의 소유물이었던 것들을 팔아치우는 행위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외삼촌이 내가 그러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책들을 읽음으로써 어떻게든 그에게 진 빚을 갚았고 이제는 돈이 너무 공해진 만큼 다음 단계를 밟아 책을 현찰로 바꾸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로 보였다. 문제는 제값을 받고 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챈들러는 값을 몹시 박하게 매겼을 뿐더러 책을 이해하는 태도도 나와는 전혀 딴판이어서 나는 그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대책이 서지 않았다. 나에게는 책이란 글을 담는 용기라는 다시 읽겠습니다. 나에게 책이란 글을 담는 용기라기보다는 글 그 자체였으므로 어떤 주어진 책의 가치는 물질적인 상태보다 정신적인 질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래서 귀퉁이가 접힌 호머의 책이 번질번질한 버질의 책보다 더 나았고 파스칼의 저서 한 권이 데카르트의 저서 세 권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 나에게는 그것이 본질적인 구분이었지만 챈들러에게는 그런 구분이 통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책이 물건, 사물의 세계에 속하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고 따라서 구두 상자나 변기 청소기나 커피포트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내가 빅터 삼촌의 장서 가운데서 일부를 가져갈 때마다 그 늙은이는 경멸스럽게 책들을 만지작거리고 책 등을 훑어보고 때가 묻었나 흠집은 없나 살펴보면서 틀에 박힌 수작을 부리곤 했다. 그는 단 한 번도 내게 자기가 쓰레기 더미를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챈들러가 게임을 해나가는 방식이었다. 물건의 가치를 격화시킴으로써 최저가를 제시하는 것. 헌 책장수로 30년 동안이나 닳고 다른 그는 얕잡아 보는 표정을 짓고 못마땅한 것처럼 구시렁거리고 이마를 찌푸리고 혀를 차고 한심하다는 투로 고개를 젓고 하는 짓을 두루 써먹었다. 그런 행동은 내가 나 자신의 판단을 무가치하게 느끼도록 그런 책들을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뻔뻔스러운 짓인지를 알아차리고 부끄러워하도록 만들려는 것이었다. 자네, 나한테 이따위 것들을 가져와서 돈을 받아가겠다는 건가? 자네, 쓰레기를 치워가는 청소부한테서도 돈을 받으려고 드는 건가? 나는 내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간에서는 반박을 하려고 들지 않았다. 결국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챈들러는 유리한 위치에서 거래를 했고 아무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었다. 나는 언제나 팔려고 애를 쓴 반면 그는 언제나 사는데 무관심했으니까. 또 내가 파는데 무관심한 척을 해본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팔지 못하는 것은 결국 속는 것보다도 더 안 좋았다.
나는 책을 조금씩, 그러니까 한 번에 10권이나 15권 이하로 가져가는 경우에 사정이 좀 나아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때마다 권당 평균 가격이 약간씩은 더 높아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거래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좀 더 자주 그곳을 찾아가야 했는데, 나는 거래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챈들러와 더 자주 거래를 할수록 내 입장은 더 불리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랬기에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결국은 챈들러가 이기도록 되어 있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늙은이는 아예 말을 걸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아는 척을 하거나 미소를 지어 보이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거래를 끝낸 뒤에 악수를 정하지도 않았다. 그의 태도가 너무 멍해서 나는 때때로 그가 나를 전번에 찾아왔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웠다. 챈들러 편에서 보자면 나는 내가 그 책방으로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고객, 공통점이라고는 없는 낯선 사람들 중에 하나, 무작위의 뜨내기가 될 수도 있었다. 내가 그 책들을 팔아치우는 동안 내 아파트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나의 상자를 열면 동시에 하나의 가구를 파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내 침대는 해체되었고, 의자들은 줄어들어 사라졌고, 책상은 텅 빈 공간으로 위축되었다. 날이 갈수록 내 삶은 점점 더 커져가는 죄로가 되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손에 잡힐 듯 갑자기 생겨나는 빈자리뿐이었다. 내가 외삼촌의 과거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실질적인 결과, 현실 세계에서의 영향이 생각났다. 따라서 그 결과는 언제나 내 눈앞에 있었고, 그것을 피해갈 길이라고는 없었다. 너무도 많은 상자들이 남겨졌고, 너무도 많은 상자들이 사라졌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면 내 방을 둘러보기만 하면 되었다. 말하자면 그 방은 나의 상태를 측정하는, 얼마나 많은 내가 남아있으며 얼마나 많은 내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없는지를 측정하는 기구인 셈이었다. 나는 나 하나만의 극장에서 범인이자 증인, 배우이자 관객이었다. 나는 나 자신의 절단 과정을 따라갈 수 있었다.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때는 물론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기였다. 나는 그 시기를 정치적 혼란과 군중과 분노와 휴대용 확성기와 폭력으로 기억한다. 1968년 봄, 매일같이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대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 보였다. 프라하가 아니면 베를린, 파리가 아니면 뉴욕이었다. 베트남에는 50만 명의 군인들이 파견되어 있었고, 대통령은 차기 선거에 재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암살되었다. 여러 해의 교전 끝에 전쟁이 너무 크게 확대되어 아무리 사소한 생각이라도 전쟁에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건 또는 하지 않건 다른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한 부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리버사이드 파크의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다가 반대편 기슭에서 오일 탱크가 폭발하는 것을 보았다. 불꽃이 갑자기 하늘을 뒤덮고 불타오르는 커다란 잔해가 허드슨 강을 가로질러 내 발밑으로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진실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는 내면과 외면이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그달이 다가기 전에 컬럼비아 대학교 분해가 전쟁터로 바뀌자 진머와 나 같은 몽상가들을 포함해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체포되었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모두들 그 시절의 이야기라면 익히 알고 있을 터이므로 그 일을 다시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이 잊혀지기를 바란다는 말은 아니다. 나 자신의 이야기는 그 시절의 파편들 속에 있고, 그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 한 그 어느 것도 의미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3학년이 되었을 무렵 양복은 없어진 지 오래였다. 시카고에서 비를 흠뻑 맞은 바람에 구겨질 대로 구겨진 데다 바지 공둥이는 해졌고 윗도리는 호주머니와 등 한가운데를 따라 찢어져서 마침내는 도저히 입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나는 그것을 행복했던 날들의 기념으로 옷장에 걸어두고 밖으로 나가서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싸고 가장 질긴 옷가지를 구했다. 공사장 인부들이 신는 농구화, 청바지, 플란넬 셔츠, 그리고 군대 잉여물자 상점에서 구한 중고 가죽 점퍼. 내 친구들은 그런 변화에 놀라워했지만 나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전화를 없앤 것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진머가 도서관 앞에서 나를 만나자 그 일에 대해 한참이나 떠들어대면서 내가 연락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나는 전화선이니 목소리니 인간적 접촉의 말살이니 하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끌어다 대어 돈 문제를 교묘히 얼버무렸다. 전기로 전해지는 목소리는 진짜 목소리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우겼다. 우리는 모두 그런 허상에 익숙해져 있지만 잠시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전화는 왜곡과 환상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 그건 유령들 사이의 의사소통, 육체가 없는 정신의 말뿐인 분비물이야. 나는 내가 얘기하고 싶는 상대방을 보고 싶어.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아. 그런 허튼 소리, 변명, 앞뒤가 안 맞는 말, 지극히 논리적인 질문을 받고 그 대답으로 제시한 이상한 이론들.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나의 등록산표처럼 되어갔다. 나는 누구에게도 내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로 공경을 헤쳐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 사정이 더 나빠질수록 내가 꾸며내는 이야기는 더 이상해지고 더 비비꼬였다. 어째서 담배를 끊었느냐? 어째서 술을 끊었느냐? 어째서 이제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들에 대해 나는 터무니없으면서도 그럴듯한 변명을 꾸며내는데 궁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내 말이 숨어 지내는 무정부주의자, 당대의 기인, 러다이트 같은 사람의 말처럼 들리게 되었다. 그러나 친구들은 내 얘기를 재밌어 했고 그런 식으로 나는 비밀을 지킬 수 있었다. 내가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데는 자존심이 한 몫을 했던 것이 분명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설정해 놓은 목표를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만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다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뿐이고 어쩌면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다. 그러는 대신 나는 내 계획이라는 선망 상태에 나 자신을 가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어릿 광대짓을 하면서 시간이 다하기를 기다렸다. 마지막 한 해가 버티기에 가장 힘겨웠다. 11월부터 나는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고 1월이 되자 콘 에디슨 회사에서 나온 직원이 적산전력계의 진입선을 절단해버렸다. 그 뒤로 몇 주일 동안 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양초들을 가지고 그 가격과 밝기 그리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를 탐구하면서 실험을 거듭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추도미사에 쓰는 양초가 가장 나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는 흔들거리는 불빛과 그 그림자들이 지극히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이제는 냉장고가 느닷없이 발작적으로 부르르 떠는 진동을 멈추고 잠잠해진 만큼 어쩌면 전기가 끊긴 것이 아니라 차라리 더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건 나는 쾌활하고 낙천적이었다. 내게 주어졌던 혜택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나는 그 이면에 숨은 유리한 점을 찾아내려 했고 그런 혜택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면 그것을 마음속에서 영원히 몰아내버렸다.
물론 그 과정이 언제까지고 지속될 수는 없으리라는 것, 마침내는 없애버릴 수 없는 혜택이 나타나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생각해도 놀라울 만큼 없어진 물건들을 아쉬워하지 않았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내가 훨씬 더 오래까지 그러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치르고 나자 내 수중에는 채 600달러도 남지 않았다. 그 외에 남아있는 것은 책 12상자와 야구 선수들의 사인, 그리고 클라리넷뿐이었다. 이따금 나는 무료함을 달랠 셈으로 그 악기를 조립해서 불곤 했는데 그럴 때면 아파트가 이상하게 절규하는 소리, 삑삑거리고 끽끽거리는 소음, 기괴한 웃음과 불만스러운 고함으로 채워졌다. 3월에 나는 야구 선수들의 사인을 밀로플렉스라는 수집가에게 팔았다. 그는 스포팅 뉴스 뒷면에 광고를 냈던 곱슬곱슬한 금발이 후광처럼 뚫린 이상 야릇하고 왜소한 사내였다. 담배 상자 속에 들어있는 시카고 컵스 선수들의 사인을 보자 플렉스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는 사인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다가 눈물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1969년은 시카고 컵스 해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의 말은 거의 옳을 뻔했다. 만일 슬럼프에 겹쳐서 형편없던 매치가 시즌 후반에 급부상하지만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 사인들을 넘겨준 대가로 나는 150달러를 받았는데 그것은 한 달 집세가 넘는 돈이었다. 남은 책들이 먹을거리를 대준 덕분에 나는 4월과 5월을 그럭저럭 버텨냈고 흔들거리는 촛불빛과 더불어 다시 읽겠습니다. 흔들거리는 촛불빛과 더불어 벼락 공부를 하고 타자를 치고 하면서 학업을 마쳤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26달러를 받고 타자기를 팔아 그 돈으로 학사모와 가온을 빌려서 학생들이 대학의 공식적인 졸업식을 보이콧하고 치른 별도의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나는 내가 하기로 마음먹었던 일을 해냈지만 승리를 의미할 기회는 전혀 없었다. 내 수중에는 마지막 100달러밖에 남지 않았고 책들은 단 3상자로 줄어들었다. 이제 집세를 치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최후의 자금으로 한 달을 더 버틸 수는 있더라도 그 다음에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7월에 독촉장이 오기 시작한다면 위기는 8월에 올 것인데 그것은 내가 9월이면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6월 1일이라는 유리한 고지로부터 여름이 끝나기까지는 멀고도 먼 길이 남아 있었다. 문제는 그 뒤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것이었다. 책을 팔면 대략 50달러쯤 되는 돈이 들어올 것이므로 거기에다 내 수중에 있는 96달러를 보태면 나는 다음 3달 동안을 146달러로 버텨야 했다. 그것은 아무리 보아도 충분한 자금이 못 되었지만 하루의 식사를 한 끼로 제한하고 신문대와 버스 요금 그리고 쓸데없는 지출을 모두 삭감한다면 그럭저럭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해서 1969년 여름이 시작되었다. 그 여름은 내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여름일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다.